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현금으로 줘요? 촌스럽게. 냄새나게 현금 뽑아오지 마요. 쪽팔려서 진짜.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은 있어요. 40년간 끓여온 국밥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삼킨 한 어머니. 평생을 바친 아들의 아내에게 모든 것이 부정당한 그날 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냄새난다며 무시했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전국 200개 가맹점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대 프랜차이즈의 회장이었다는 것을. 이제 가장 차갑고 가장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평생을 바친 그녀의 왕국에서 가장 먼저 추방당할 사람은 바로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시작된 후회. 과연 이 어머니의 분노는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공간은 상류층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손주의 첫 생일 파티.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박정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정성껏 준비한 두툼한 현금 봉투를 며느리 민지혜에게 건넸습니다. 50만 원. 지난 며칠간 새벽잠을 줄여가며 사고를 고아내고 뜨거운 김 속에서 국밥을 말아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혜는 명품 가방에서 우아하게 손을 빼내 봉투를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현금으로 줘요? 촌스럽게. 어디 가서 돈 뽑아오실 때 냄새 갈까봐 걱정되네요.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박정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 앉은 안사돈마저 우리 지혜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해하세요라며 은근히 며느리의 편을 들었고 아들 박현우는 그저 엄마, 지혜 기분 좀 맞춰줘. 좋은 날이잖아라며 난처한 표정으로 박정숙의 팔을 툭 칠 뿐이었습니다. 40년.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던 세월, 국밥 그릇을 나르며 굳은 살이 박인 손, 새벽 추위에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무릎, 아들 하나만 보고 억척같이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냄새나는 것, 촌스러운 것으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켜켜이 쌓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내 가게 차려줄 때 그 목돈은 어디서 났는지 생각이나 해봐. 내가 40년 동안 새벽잠 설쳐가며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번 듯한 가게까지 차려준 거야? 박정숙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인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민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박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은 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얼얼한 뺨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말리지도 어머니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번졌습니다. 뺨의 상처는 금세 가라앉았지만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정숙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깊숙한 골목,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정숙 국밥.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10kg이 넘는 사고를 12시간씩 푹 고아낸 뽀얗고 진한 국물.
그것은 박정숙의 자부심이자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철학이었습니다. 이 작은 국밥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들 박현우를 키우고 번듯하게 대학을 보내고 어여쁜 며느리를 맡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까지 보게 해준 박정숙만의 왕국이었습니다. 이모님 국밥 아니면 다른 건 맛이 없어. 속이 확 풀린다니까. 새벽 시장의 상인들, 밤샘 근무를 마친 택시 기사들, 단골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관절염으로 쑤시는 손목의 고통도 잊게 하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며느리 민지에게 이 왕국은 그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장사 접으시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국밥집 하신다고 하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민지애는 네일아트를 받은 손톱을 매만지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박현우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겠다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박정숙은 신이 나서 최고급 수육을 삶고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국밥을 정성껏 내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은 연신 맛있다며 칭찬했고 박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차림의 민지애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의 퀴퀴한 땀 냄새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박현우의 옆에 앉아 모두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회사 회식을 꼭 이런 데서 해야 해? 돼지 냄새 진동하는 것 좀 봐. 다음부터는 강남 쪽 호텔 뷔페 같은 데로 잡아. 제발,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직원들 앞에서 40년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든 손이 부끄러움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일이 가족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것이었단 말인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뺨을 맞은 그날 이후 박정숙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늘 환하게 불을 밝히던 국밥집의 불은 꺼졌고 핸드폰 전원도 내려갔습니다. 아들 박현우와 며느리 민지애는 뒤늦게 후회하며 박정숙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연락이 닿는 친척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렸지만 그녀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우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지애 역시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죄책감과 함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국밥 할머니가 사실은 전국 체인 국밥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헛소문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사실 박정숙은 10년 전부터 시장에서 번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비법이 담긴 냉동 육수와 양념을 만들어 다른 식당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정직한 맛과 신뢰를 바탕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은 무섭게 확장되었습니다. 정성식품이라는 이름의 그 회사는 이제 전국에 2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관리하고 자체 물류센터와 가맹관리 시스템, 심지어 해외 바이어까지 확보한 연 매출 수백억 원대의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겸손한 성격의 박정숙은
아들에게조차 사업의 전체 규모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의 힘에 취해 변할까 두려웠고 자신의 성공이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저 요즘 장사가 좀 잘 돼서 공장을 조금 확장했다 정도로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박정숙을 정 대표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지만 박정숙에게는 여전히 새벽 시장의 작은 국밥집이 자신의 뿌리이자 진정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하고 폭행당하면서까지 겸손을 떨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신이 이룬 왕국의 위용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박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정성식품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풍경을 등지고 길고 넓은 테이블 끝에 박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허름한 작업복이 아닌 몸에 잘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맹관리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남대문 직영점 관련 보고입니다. 점주 박현우 씨의 매장이 최근 본사에서 공급하는 육수가 아닌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저가형 육수를 사용한 사실이 다수의 고객 클레임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물품 대금 정산도 석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사 규정 제17조에 의거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박정숙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그 매장이 대표의 하나뿐인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을 휘두르던 며느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감정을 지우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가맹점들과 동일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직원들은 혈연관계보다 회사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박정숙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함께 진정한 기업가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박현우의 가게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성식품 본사에서 보낸 가맹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그제야 박현우는 시장의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니. 그는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다 빌게. 평생 어머니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해본 적 없던 아들의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족이라서 눈 감아줬던 건 내가 내 뺨을 맞고도 가만히 있던 그날로 끝났다. 사업은 사업이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박현우와 민지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 자상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차가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이 가게를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본사와의 계약이 끊기자 가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성식품의 비법 육수 공급이 중단되자 국밥 맛은 하루아침에 형편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주인이 바뀌었나?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단골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가게를 떠났습니다.
원가가 급등하고 인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민지애가 직접 앞치마를 둘러야 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과 구두 대신 기름때 묻은 앞치마와 낡은 운동화. 홀서빙에 나선 첫날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모님 원래 저런 일 안 하던 사람 아니야? 가게가 많이 어려운가 보네. 민지애는 치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곱게 관리받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로 머리를 감아도 머리카락에서는 역한 돼지기름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 손을 대고 취객의 행패를 견디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앞치마에서 돼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네. 입맛 떨어지게. 그 순간 민지애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 날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잔인한 말. 냄새나게 현금 뽑아오지 마요. 그때 시어머니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평생을 남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부끄러워했던 국밥집 주인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치열한 것이었는지를 민지애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민지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마감을 준비하던 민지애에게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정숙. 민지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꾸밈없는 그러나 힘 있는 글씨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냄새난다며 무시했던 그 손으로 나는 내 아들을 키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지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 박인 굳은 살은 냄새나는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의 가게까지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체면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 뒤에 숨어 그 위대한 사랑을 얼마나 쉽게 짓밟고 모욕했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교만했고 잔인했으며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민지애는 차가운 가게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자 시어머니를 향한 죄송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정성식품의 대표실에서 박정숙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낸 메모지는 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박정숙만의 길고 아픈 수업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전국 프랜차이즈 협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업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자리에 박현우와 민지애도 초대받았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아닌 구경꾼의 자격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협회 초대 회장을 소개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나온 사람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정숙이었습니다. 장내의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놀라움의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정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짓밟히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객석 구석에 앉아있던 박현우와 민지애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냄새난다며 피하던 남대문 시장의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박정숙은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며 가족을 부양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조차 체면 때문에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연설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저처럼 짓밟혔던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제가 이 협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정숙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들과 며느리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그 어떤 질책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아들 내외래. 어머니 뺨까지 때렸다며? 박현우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못난 아들로서, 민지애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폐륜 며느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며칠 뒤 박정숙의 집 앞에 박현우와 민지애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와 편지 봉투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정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양은 도시락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애가 냄새난다며 버리라고 했던 박정숙이 아들의 학창 시절,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 사랑을 담아 싸주던 바로 그 통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사랑을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모욕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박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뺨에 남았던 손자국은 사라졌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미워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이 놓고 간 낡은 도시락통에서 잊고 있던 아들의 어린 시절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박정숙은 아들 박현우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 그것은 차갑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희미한 신호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말 변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속한 주말, 두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박정숙이 문을 열자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이 아닌 박정숙이 늘 끓이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모두 잘못했습니다. 민지에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박정숙은 부엌으로 가 고구마 하나를 꺼내 삶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말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되고도 위대한 가르침을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을 차례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